서울역에서 내린 한상도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4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상도의 눈앞에 펼쳐진 마을은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과 넓어진 도로, 그리고 사라진 골목길들. 하지만 멀리 보이는 뒷산과 개울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래된 집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무거운 정막이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바랜 벽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방들. 이곳이 정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상도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지우는 아버지의 고향 이주를 못마땅해 했고, 딸 수지는 체면상 반대한다고 했다. 손녀 유나만이 할아버지, 새로운 인생 응원해요라며 격려해줬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 상도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예전에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은 사라졌지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크고 울창해져 있었다. 그 나무 아래서 잠시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은 노을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상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자녀들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서울에서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온 상도는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낯선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벌레들의 합창뿐이었다. 서울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는 이 고요함마저 낯설었다. 첫날 밤, 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곳에서 남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는 필요했다. 그렇게 상도의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고향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도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드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오후 상도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다락방 정리를 시작했다. 먼지투성이인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다가 열어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교과서, 상장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상도의 손글씨로 소중한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노란 편지지들이 나왔다. 모두 같은 필체로 같은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들이었다. 정희야. 상도는 편지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23살 상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너와 함께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들께 당당히 말씀드리겠다는 젊은 날의 다짐들. 하지만 이 편지들은 모두 보내지지 않았다. 정희의 집안 사정으로 그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상도는 이 편지들을 보낼 용기를 잃었던 것이다. 대신 상자에 고이 간직해두고 서울로 떠났다. 미안하다, 정희야. 그때 용기가 없었구나. 편지를 읽으며 상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젊은 시절 가장 순수했던 사랑, 가장 뜨거웠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정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상도는 편지 중 하나를 다시 펼쳤다. 정희야, 내가 서울에서 교사가 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상도는 서울에서 교사가 되었지만 정희를 데리러 오지는 못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저녁이 되도록 상도는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45년 전의 감정들이 낡은 종이 위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시절의 상도는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했던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상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정희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는지,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이 편지들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도는 며칠째 편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희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런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 바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박춘호였다. 야, 한상도. 진짜 너 맞냐? 마을회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춘호는 상도를 알아보고는 크게 소리쳤다. 둥글둥글한 체격에 여전히 유머러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춘호는 옛날 그대로였다. 춘호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마을회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춘호는 현재 마을회관장을 맡고 있다며 상도에게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어. 노래교실, 댄스교실, 원예교실.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봐. 상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춘호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정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상도는 마을회관 원예교실에 참석했다. 화분에 꽃을 심으며 옆자리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서울에서 오셨다며? 한 할머니가 상도에게 말을 걸었다. 김말순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녀는 수다스럽고 정이 많아 보였다. 네, 고향이 여기라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럼 옛날 사람들도 많이 알겠네요. 혹시 약국하는 이정희 아세요?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상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희가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약국을 한다니. 이정희요? 혹시 예전 이름이 김정희였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는구나. 남편 성을 따라 이정희가 됐지. 근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약국 꾸려나가고 계세요. 말순의 말에 상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도 혼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디 있는 약국인가요? 마을 입구 큰 길가에 있어요. 온누리 약국이라고. 가시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원예교실이 끝난 후 상도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온누리 약국을 찾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큰 길가에서 그 간판을 발견했을 때 상도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약국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상도의 직감으로는 그녀가 정희인 것 같았다. 45년 만에 재회를 앞둔 순간이었다. 상도는 사흘 동안 약국 앞을 서성거렸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4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그는 소심한 소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았다. 과연 정희가 자신을 알아볼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네 번째 날 오후 상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약국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문종 소리와 함께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분명 나이는 들었지만 그 미소와 눈매는 여전히 기억 속의 정의 그대로였다. 상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희야. 어머 설마. 상도 오빠. 정희도 상도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정말 오빠 맞죠? 서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응, 맞다. 은퇴하고 고향에 왔어. 너도 여전히 예쁘구나.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약국은 잠깐 닫고. 정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 팻말을 걸고 상도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니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혼은 잘했니? 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가버리고. 오빠는? 나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된 것이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정희야. 상도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용기가 없었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도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집안 사정도 그랬고. 오빠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오히려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상도와 정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젊은 시절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더욱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상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가슴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상도와 정희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말수는 두 사람의 로맨스를 적극 지지하며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다. 어머나, 드라마 같지 않아? 첫사랑이 45년 만에 재회하다니. 하지만 이런 소문은 곧 서울에 있는 상도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마을에 사는 친척이 지훈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여자분과 만나고 다니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지훈은 당황했다. 아버지가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실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한다니. 수진아, 너 아버지 소식 들었어? 지훈은 바로 동생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 소리야? 아버지가? 마을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랑 만나고 다니신다는 거야. 수진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안 돼.
당장 내려가서 말려야 해. 형제는 다음 주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한편 상도는 그런 사정을 모른 채 정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산책을 가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오빠,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돼? 사랑의 나이가 있나? 상도의 답에 정희는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주말 오후, 지훈과 수진이 예고 없이 고향집에 나타났다. 상도는 자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분과 만나고 계신 거 맞죠?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상도는 당황했다. 그게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수진도 거들었다. 아버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데. 상도는 자녀들의 반응에 실망했다.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너희들은 아버지 행복은 생각 안 하니? 물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손녀 유나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다.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그럼 당당하게 하세요.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유나의 말에 지훈과 수지는 더욱 당황했다. 유나야, 이런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아빠는 너무 고지식해요. 할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가족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도는 며칠째 우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자녀들의 반대로 정희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정희에 대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오후 상도가 평소처럼 약국으로 정희를 만나러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오늘 휴무라는 쪽지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다 생각한 상도는 김말순을 찾아갔다. 말순 씨, 정희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이고, 모르셨어요? 정희가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에요? 시내 대학병원이에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상도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희는 내과 병동 305호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정희야,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말순 씨가 알려줬어.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정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간에 문제가 있대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상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오빠, 제가 오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오빠가 서울로 떠나던 날, 저한테 편지가 왔었어요. 편지? 오빠 편지요. 서울에 가서도 저를 잊지 않겠다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상도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그 편지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답장을 못 보냈어요. 그때 집안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다른 분과 결혼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정희야, 오빠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상도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45년 만에 드러나는 진실이었다.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게 아냐? 아마 춘호가. 그래도 오빠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소중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희야. 우리 함께하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다. 정희의 이번 소식은 곧 상도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유나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부모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그분이 아프시다니까. 지훈과 수지는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했지만 상도가 며칠째 병원에서 지새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였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소중한 분이신가 보다. 수진이 먼저 마음을 바꿨다. 다음 날 오후 지훈과 수진 그리고 유나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상도는 정희의 병실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 상도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아버지, 걱정돼서 왔어요. 유나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병실 안에서는 정희가 조용히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도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정희야,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야. 지훈, 수진, 그리고 손녀 유나. 정희는 몸이 불편했지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상도 오빠가 항상 자랑스러워하시는 가족들이시네요. 지훈과 수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희의 따뜻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고맙습니다. 상도 오빠 덕분에 힘이 나요. 정희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너희들도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유나가 병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정희는 할머니라는 호칭에 감동받았다.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였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행이에요, 오빠. 좀 더 조심해서 살아야겠어요. 우리 함께 조심하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상도의 말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지훈과 수진도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행복하다. 그날 저녁 상도의 가족들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유나의 요청에 정희는 상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부도 잘하고 의리도 있었던 소년 상도의 모습을.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데. 지훈과 수지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렇게 상도의 가족들은 정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정의가 퇴원한 후 상도와 정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마을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당연한 한 쌍으로 받아들였다. 봄이 되어 마을의 벚꽃 축제가 열리는 날, 상도는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정희야, 우리 결혼하자. 오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벚꽃 축제 당일, 상도의 가족들이 모두 고향으로 내려왔다. 지훈, 수진, 유나뿐만 아니라 정희의 자녀들도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했다. 축제장에는 분홍빛 벚꽃이 만발했다. 상도와 정희는 손을 잡고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45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다. 상도와 정희, 그리고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더욱 고맙고. 지훈도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처음에는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보니 아버지께는 정말 필요한 분이셨네요. 상도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박춘호도 축제장에 나타나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다. 야, 한상도. 결국 해냈구나. 그런데 그때 편지는 정말 내가 보낸 거 맞아? 뭐? 너 서울 떠나고 나서 정희가 얼마나 울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상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고마워했다. 춘호의 장난이 결국 두 사람을 이어준 셈이었다. 해가 지면서 벚꽃 축제도 마무리되었다. 상도와 정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요, 오빠. 비록 늦은 봄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짐했다.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마을의 벚꽃은 내년에도 피어날 것이고 상도와 정희의 사랑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만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봄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이든 사랑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